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한미군, 뺄 수 있으면 빼라. 워싱턴 DC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28년간 저는 그것을 데이터로 증명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 이 보고서는 너 이름으로 상원 국방위에 들어간다. 주한미군 감축의 전략적 타당성. 너가 쓰면 된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렉스톤웰입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출신,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전직 미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팀장, 현재는 인도태평양 안보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경력 28년째입니다. 저는 감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일합니다.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이 곧 제 결론이었고 그 결론은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이전까지는 버지니아 자택 서재에는 동아시아 지도가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저는 그 지도 앞에 앉아 브리핑 파일을 펼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대만 해협, 남중국해 28년간 반복된 루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루틴 안에서 한국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우산 아래 스스로는 설 수 없는 나라. 저는 그것을 편견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 주한미군이 주둔해온 역사,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드러나는 의존 구조,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확장 억제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 저는 이 모든 것을 분석했고 분석할 때마다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펜타곤 동아시아 전략팀장 시절 저는 직접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와 한국의 자립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 방위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며 주한미군 철수 시 72시간 이내에 전략적 공황 상태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 보고서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냉정한 분석. 그것이 제 직업적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는 2019년 워싱턴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청중은 100여 명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 싱크탱크 연구원들, 그리고 몇몇 외국인 연구자들. 저는 차분하게 자신있게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뒷줄에 앉아있던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톤웰 박사님, 보고서에 인용된 한국의 방위 역량 데이터는 2015년 기준입니다. 지난 4년간 한국의 국방비는 연평균 7.4%씩 증가했고 독자 개발 무기 체계만 해도 12종이 신규 전력화됐습니다. 이 수치들을 반영하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양적 증가와 질적 역량은 다릅니다. 숫자가 늘었다고 체계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반박이 옳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준혁이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전략연구원. 저는 그날 이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라이언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주한미군 소속 장교로 복무한 지 3년째입니다. 아들이 한국 배치를 통보받았을 때 저는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잘 다녀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 캐롤린은 제 반응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가는 나라에 대해 아버지가 가장 잘 알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야. 라이언과 저는 그 이후 3년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짧은 안부 문자가 오갔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들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한국군 장교들과 훈련할 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보는지. 저는 들을 때마다 화제를 돌렸습니다. 현지에서 감상적이 되는 건 직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3년 전 크게 다퉜습니다. 라이언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을 서류로만 알아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8년간 나는 동아시아 전략을 분석해온 사람이야. 서류가 아니라 데이터야. 라이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사람을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감정적인 반응으로 치부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 감정이 판단을 흐린다. 그것은 분석가로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 말부터 꺼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을 서류로만 알아요. 그 말이 왜 지금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2025년 봄이었습니다. 워싱턴 DC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지만 정가의 분위기는 그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선 뒤 미국의 외교 안보 지형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중동이 있었습니다.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습이 있었습니다. 예고 없이, 동맹국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그 해협이 막힌다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동맹국들이 일제히 거부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해온 동맹이 미국의 일방적 군사 행동에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그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인 제프 와킨스가 말했습니다. 이건 나토의 균열이야. 브렉, 자네 생각은 어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놀랄 일이 아니야. 트럼프가 일기 때부터 나토를 흔들어 왔잖아. 이제 그 청구서가 날아온 거지. 저는 그 상황을 분석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파병을 거부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공습은 협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란과 교역 관계가 있는 나라들은 원유 수입 차질을 우려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국 여론이 파병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만 해도 이시바 총리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본 국민의 80% 이상이 미국의 공습 자체에 부정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미군이 있는 나라,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 그러니 미국이 어려울 때 나서야 하는 나라. 트럼프의 논리는 단순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논리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덕분에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원을 경제에 쏟아부을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연구소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여러 차례 썼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의 경제 기적을 가능하게 한 숨은 요인이라고. 매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동아시아 브리핑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3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란 핵위기 관련 분석 자료, 하나는 나토 파병 거부 후속 동향, 그리고 하나는 주한미군 전략적 재편 가능성 검토 자료였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펼쳤을 때 저는 그 안에 끼워진 도표 하나를 무심코 넘겼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증가 추이와 독자 무기 체계 현황. 저는 그것을 훑어보고 파일 뒤쪽으로 넘겼습니다. 동맹국에 보여주기용 수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도표가 나중에 제 모든 논리를 무너뜨리는 핵심 근거가 될 것이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연구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달튼 크레인이었습니다. 달튼, 제 28년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국방부 시절부터 저를 이끌어온 상관이자 멘토, 동아시아 전략팀에 저를 발탁한 사람, 제 첫 번째 보고서를 읽고 직접 전화를 걸어 칭찬해준 사람. 저는 그에게 많은 것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달튼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브렉, 시간 돼. 잠깐 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달튼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야. 자네밖에 없어. 저는 내일 오전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 그냥 넘겼던 도표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다시 앞으로 넘겼습니다. 도표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2015년 37조 원, 2020년 52조 원, 2024년 59조 원, 그리고 독자 개발 무기 체계 목록,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현무 탄도미사일 시리즈, K2 전차. 저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일을 덮었습니다. 숫자는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체계의 질은 숫자로 다 설명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라이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혹시 서울 오실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저는 메시지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달튼 크레인의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워싱턴 DC 중심부에 위치한 민간 전략 연구소였지만
내부는 펜타곤 못지않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달튼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왔어.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달튼이 책상에서 파일 하나를 집어 제 앞에 놓았습니다. 표지에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달튼이 말했습니다. 읽어봐. 파일을 펼쳤습니다. 내용을 훑어내려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요지는 명확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의 전략적 타당성 검토,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력 재배분 필요성 분석, 한국의 독자 방위 역량 현황 평가. 저는 파일을 덮고 달튼을 바라봤습니다. 달튼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때? 저는 말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달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자네가 2019년에 썼던 그 보고서 기억해. 그게 기초가 될 거야. 업데이트만 하면 돼. 단, 이번엔 좀 더 강한 어조로. 감축이 아니라 재편 혹은 철수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방향으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철수 가능성. 그것은 제가 2019년 보고서에서는 하나의 시나리오로만 언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더 전향적으로 다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뒷받침한다면 못 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달튼이 덧붙였습니다. 브렉, 이건 중요한 프로젝트야. 단순한 연구 보고서가 아니야.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할게. 그 말에 무게가 느껴졌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중요한 보고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와 자료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관련 공개 데이터, 한국 국방부 발표 자료, 미 국방수권법 관련 의회 청문회 기록. 저는 빠르게 자료를 훑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보고서 논리를 세우기 위해 자료를 검토할수록 제가 쓰려는 결론과 맞지 않는 숫자들이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한국의 2024년 국방 예산은 약 59조 원이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2.8%, 나토 회원국 중 방위비 분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가 20개국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수치는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서 뒤쪽으로 밀었습니다. 절대 수치보다 중요한 건 질적 역량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그런데 질적 역량 데이터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세계 10개국 이상에 수출된 검증된 무기 체계였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사거리와 정밀도에서 동급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무 계열 미사일은 전략적 억제력으로서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본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달튼이 보내온 독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브렉, 초안 언제 나와? 저는 답했습니다. 자료 검토 중입니다. 달튼이 다시 보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방향은 이미 정해진 거야. 방향은 이미 정해진 거야.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방향이 정해진 보고서. 그것은 제가 28년간 가장 경계해온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보다 결론이 먼저인 보고서. 저는 그것을 절대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튼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라이언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은 채로 날짜가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검토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2019년 세미나 현장이었습니다. 뒷줄에서 손을 들던 그 한국인 연구원, 이준혁. 그의 목소리가 꿈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스톤웰 박사님, 이 수치들을 반영하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꿈속에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2025년 4월 7일 월요일.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서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밤 기자들 앞에서 한 마리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뺄 수 있으면 빼라. 원문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거기 있는 거야. 근데 한국이 우리 돕기 싫다면 솔직히 우리가 거기 있을 이유가 뭐야? 화면 앞에서 제 반응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동맹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28년간 그것을 데이터로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계속 보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로 나토 동맹국들에게 배신당한 직후에 이 말을 했습니다. 나토가 거부했으니까 한국과 일본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맥락이 불편했습니다.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반응에 가까워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을 빠르게 눌렀습니다.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달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봤지, 뉴스. 브렉,
지금이 타이밍이야. 대통령이 직접 신호를 보낸 거야. 우리 보고서가 그 신호에 힘을 실어줘야 해. 빨리 움직여야 돼. 저는 오후에 달튼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소파가 아니라 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달튼 옆에는 처음 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달튼이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국방위 쪽 관련 인사들이야.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오늘은 브렉한테 프로젝트 전체 그림을 보여주려고 불렀어. 달튼이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펼치니 보고서 기획안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한미군 전략적 재편의 타당성. 인도태평양 전력 최적화를 위한 정책 제언. 달튼이 말했습니다. 브렉, 이 보고서는 단순한 연구 문서가 아니야. 상원 국방위원회에 공식 제출될 거야. 내 이름으로.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달튼이 계속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재편을 밀어붙이려 할 때 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올 거야. 그때 내 이름이 달린 전문가 의견서가 있으면 논리적 근거가 되는 거지. 자네야말로 이걸 쓸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잖아. 동아시아 전략팀장 출신, 28년 경력, 존스 홉킨스 박사. 저는 달튼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 속에 있는 것이 학문적 확신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를 판단하려 했습니다. 달튼의 눈빛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처음 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뒷받침되면 쓰겠습니다. 달튼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자네가 데이터 없이 뭘 쓰겠어. 그러면서 파일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달튼의 말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상원 국방위원회, 제 이름, 정책 제언, 이것이 예상보다 훨씬 큰 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라이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라이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뉴스 보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봤어.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저 지금 한국에서 느끼는 거랑 뉴스가 너무 달라서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른데? 라이언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리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라이언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보고서 작업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쓰면 된다. 28년간 해온 방식대로. 그런데 그 밤, 저는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작업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 2개를 펼쳐놓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한국 국방부 공개 자료, 다른 하나에는 미 국방수권법 관련 의회 청문회 기록. 저는 두 자료를 번갈아 보며 보고서 논리 구조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막혔습니다. 한국군의 현황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저는 계속 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쓰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는 독자적 방위체계 운용에 심각한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이 문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찾을수록 반대 방향의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약 140억 달러였습니다. 세계 9위.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세계 20위권 밖이었던 나라가 그 사이 이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이집트 등 10개국 이상에 수출됐습니다. 폴란드 같은 나라는 672문이라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한국산 자주포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 앞에서 멈췄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로 오래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나토 회원국이 산다는 것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무기체계를 검증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독일제나 미국제 대신 한국제를 선택했다는 것은 저는 애써 그 생각을 흘려보냈습니다. 수출 실적은 가격 경쟁력 때문일 수 있다. 품질보다 가격을 본 것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타이핑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고 저는 잠시 굳었습니다. 이준혁, 한국국방연구원 전략연구원. 2019년 워싱턴 세미나에서 제 발표에 반박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짧고 정확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감정 없이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스톤웰 박사님, 최근 워싱턴의 주한미군 관련 논의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이름이 이 논의와 연관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서울에 오실 기회가 생긴다면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박사님이 보고서에서 내리실 결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준혁 드림. 저는 메일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박사님이 보고서에서 내리실 결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문장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론에 도움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로 읽혔습니다. 제가 쓰려는 결론을 지지하는 자료를 보여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결론을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저는 삭제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보관함으로 옮겼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8년간 쌓아온 직감이 그 메일을 지우지 말라고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달튼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초안 어떻게 돼가? 저는 답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달튼이 다시 보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봐야 할 것 같아. 강하게 써.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강하게 써. 달튼은 자꾸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점점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분석가가 강하게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데이터가 강하게 나와야 강하게 쓸 수 있는 것이지. 데이터가 애매한데 강하게 쓴다는 것은 그것은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의 4월 빗소리는 언제나 조용하고 균일했습니다. 저는 빗소리를 들으며 보고서 초안의 첫 문장을 10번쯤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장을 하지 않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달튼과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달튼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저는 말했습니다. 달튼, 자료를 검토해보니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달튼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어떤 문제? 저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현재 국방 역량 데이터가 2019년 보고서 기준과 상당히 다릅니다. 방산 수출 규모만 해도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고 독자 무기 체계의 수출 실적이 국제적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그냥 넘기고 보고서를 쓰면 나중에 반박당하기 쉽습니다. 달튼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브렉, 우리는 학술 논문을 쓰는 게 아니야. 정책을 만드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달튼이 계속했습니다. 정책은 원하는 방향이 먼저야. 데이터는 그 방향을 뒷받침하는 데 쓰이는 거고. 자네도 알잖아. 워싱턴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 저는 알았습니다. 워싱턴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수십 년간 그 안에 있으면서 그 방식을 목격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그것을 직접 요구받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데이터와 결론이 맞지 않으면 보고서가 허술해집니다. 달튼이 웃었습니다. 허술해도 상원에 가면 아무도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아. 이름이 중요한 거야. 브렉 스톤웰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붙어 있으면 충분해. 저는 그 말 이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 달튼은 지금 제 이름을 팔고 있었습니다. 28년간 쌓아온 신뢰를. 아직 그것을 인지하면서도 저는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28년의 관계. 저를 키워준 사람. 그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달튼의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정확히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게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뭔가를 짓밟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달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거야. 자네 이름이 붙어 있으면 충분해.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의 지도를 바라보면서 한반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이 표시된 지점들. 저는 28년간 이 지도를 수백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지도가 이상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달라진 것인지 지도가 달라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라이언의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국은 지금 낮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에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라이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울 한번 오세요. 진짜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볼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가 끝난 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서울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관함에 저장해뒀던 이준혁의 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짧게. 이준혁 박사님, 다음 주 서울에 갈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만나겠습니다. 브렉 스톤웰.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는 한동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 틀린 선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대로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은 더 이상 옳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달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울에 다녀오겠습니다. 달튼의 답장은 빨리 왔습니다. 가도 좋아. 어차피 가면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처음으로 달튼에 대한 불신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2주간의 일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달튼의 의뢰, 데이터와 충돌하는 보고서 초안, 이준혁의 메일, 라이언의 목소리. 28년간 저는 동아시아를 분석했습니다. 수백 편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수십 번의 자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땅을 직접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한 번 밟았습니다. 2008년 서울 경유 15시간, 공항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과 가진 물리적 접촉의 전부였습니다.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을 서류로만 알아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구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서류로만 알았던 건 아닐까? 구름 아래로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28년간 지도 위에서만 봐온 그 반도가 실제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각오했습니다. 내가 맞다는 것이 증명되거나 아니면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거나 어느 쪽이든 받아들이자고. 그것이 제가 28년 경력에서 지켜온 마지막 원칙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섰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워싱턴 DC와는 다른 공기, 더 습하고 더 생동감 있는 공기. 저는 두리번거리며 이준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곧 발견했습니다. 저보다 키가 약간 작은 한국인 남성, 검은 재킷. 2019년 세미나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었지만 눈빛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 이준혁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6년이나 기다렸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리는 건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준혁은 저를 직접 차에 태웠습니다. 고급 호텔이나 연구소 회의실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시는 게 빠릅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도시를 눈에 담으면서 속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인프라 수준, 도로 상태, 건물들의 규모와 밀도, 모든 것이 예상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굳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이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수도권 외곽의 한 군사 시뮬레이션 센터였습니다. 외관은 평범한 연구시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규모가 달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정교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상황실,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는 대형 스크린, 각 모니터 앞에 앉아 집중하는 군 관계자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루만 보내시면 박사님이 보고서에서 내리시려는 결론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의 말에는 도발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준혁이 저를 데려간 첫 번째 공간은 방산기술 전시실이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실물 모형이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재원표, 사거리 최대 40km, 분당 최대 6발 사격, 자동장전 시스템으로 승무원 5명에서 3명으로 감소. 저는 재원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숫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672문을 계약했습니다. 독일 자주포를 제치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었겠죠. 이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폴란드 군 당국은 성능평가에서 K9이 경쟁 제품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격은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원표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읽혔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저를 실제 훈련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K9 실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관람석에 앉아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훈련 시작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K9이 발포했습니다. 그 소리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한 폭음이 아니었습니다. 대지가 진동하는 소리였습니다. 공기가 찢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몸이 반사적으로 긴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발이 연이어 발사됐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군더더기 없이. 저는 메모 노트를 꺼냈습니다. 뭔가를 적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메모가 아니라 그냥 바라보게 됐습니다. 28년간 데이터로만 봐온 것이 눈앞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역량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이준혁이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이준혁이 잠깐 웃었습니다. 아직 진짜는 못 보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준혁은 저에게 한 장의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한반도 지도였는데 방향이 달랐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이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며 처음에는 인쇄 오류인가 싶었습니다. 이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브론슨 사령관이 항상 이 방향으로 지도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지도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보니 한반도가 전혀 다른 의미로 읽혔습니다. 서해 쪽으로 중국의 팽창을 막는 방파제, 동해 쪽으로 러시아의 진출을 차단하는 거점, 그리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고정된 항공모함, 그 표현이 처음으로 진짜로 이해됐습니다. 저는 그 지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말없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나흘째 저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려는데 달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브렉, 내일 서울에 도착해. 아침에 봐.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튼이 직접 서울까지 온다는 것은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이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준혁이 받았습니다. 박사님, 달튼 크레인이 내일 서울에 옵니다. 이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서울에 오실 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여드릴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신 뒤에 결정하세요. 그날 밤 저는 서울 거리를 오래 걸었습니다. 늦은 밤임에도 도시는 살아 있었습니다. 편의점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떤 피로가 아니라 일상의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서류에서 읽은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살아있다. 새벽 2시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달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8년의 멘토, 저를 키워준 사람. 그런데 지금 그는 제 이름으로 진실이 아닌 것을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막을 것인가? 다섯째 날 아침, 이준혁이 저를 마지막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또 다른 훈련 시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실내 시뮬레이션 센터였습니다. 이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주한미군 전면 부재 상황을 가정한 한국군 단독작전 시뮬레이션 훈련이 진행됩니다. 박사님이 보고서에서 가정하시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여러 명의 장교들이 각자의 포지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훈련 통제관이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 저는 숨을 참으면서 지켜봤습니다. 패닉이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혼란이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주한미군 없는 상황에서 한국군은 흔들릴 것이라고 저는 그것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령 체계가 빠르게 작동했습니다. 각 포지션의 장교들이 정확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통신이 끊겼을 때 그들은 미리 준비된 대안 채널로 전환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협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패닉 없이 대응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펜타곤에서 수십 번 참관했던 미군 훈련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빠르고 더 정밀했습니다. 저는 메모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쓸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봐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데이터도 서류도 보고서도 아닌 살아있는 현실. 훈련이 끝났을 때 이준혁이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준혁도 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28년이 쌓아온 확신이 조각나는 소리였습니다. 시설 밖으로 나왔을 때 햇볕이 강했습니다. 저는 눈을 가리며 멈췄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달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달튼이 받았습니다. 어때? 내 말 맞지? 저는 말했습니다. 달튼, 이 보고서는 못 쓰겠습니다. 달튼이 침묵했습니다. 잠시 뒤 그가 말했습니다. 브렉, 넌 지금 28년을 버리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지키는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준혁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처음으로 이준혁을 향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6년을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사님이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훈련장 근처 주차장에 라이언이 서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년이 지나 있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라이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오셨네요.
저는 아들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준혁과 라이언과 저, 서울 외곽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순두부찌개와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라이언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3년간 이것을 먹고 이 나라에서 살았구나.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식사를 마치고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씁니다. 달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라이언이 웃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달튼으로부터 여러 통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 한국의 자주 국방 역량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새로운 좌표. 저는 그 제목 아래에서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첫 문장을 썼습니다. 새벽 내내 썼습니다. 이준혁이 자료를 전송해줬습니다. 라이언이 군 관련 공개 데이터를 정리해줬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일했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문장을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보고서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쓰는 보고서. 새벽 5시였습니다. 버지니아 서재에서 늘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날 새벽 5시에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수신자를 입력했습니다. 달튼 크레인이 아니었습니다. 상원 국방위원회의 독립 채널이었습니다. 저는 10초간 전송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전송됐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맑았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28년의 짐이 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웠던 만큼 내려놓는 순간도 그만큼 컸습니다. 달튼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달튼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보고서가 상원국방위원회에 접수된 것은 제가 서울에서 귀국하고 사흘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2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안보 전문 매체들이 하나둘씩 보고서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독자방위 역량에 대한 기존 평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조였습니다. 동아시아 전략팀장 출신 전문가의 현장 검증 보고서라는 소개와 함께 전화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보 연구자들, 언론사 기자들, 심지어 상원 의원 보좌진들까지 저는 그 모든 전화에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그대로. 한국군의 단독작전 시뮬레이션 현장, K9의 실사격 훈련, 이준혁이 보여준 지도의 의미, 숫자가 아니라 현장이 말해주는 것들. 달튼 크레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브렉, 자네 직책 재계약은 어렵게 됐어. 저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달튼이 말했습니다. 28년 관계를 이렇게 끝내는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달튼, 관계를 끝낸 건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직책 박탈 통보를 받은 날 저녁 이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사진이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 일몰 속에 도열한 K9들이었습니다. 주황빛 하늘 아래 줄지어 선 자주포드. 그리고 짧은 한 줄. 덕분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떤 훈장보다 어떤 표창장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라이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늦게 잘한 거야. 라이언이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도 하셨잖아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8년간 없었던 감각이었습니다. 연구소 짐을 정리했습니다. 28년치 자료들, 수백 편의 보고서, 각종 표창과 임명장.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읽는 것이 분명했지만 동시에 지키는 것이 더 분명했습니다. 달튼에 대한 내부 감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은 그로부터 2주 뒤에 들었습니다. 방산 예산 재배분 로비와의 연관성 조사.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달튼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스템의 산물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 시스템 안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언론도 보고서를 다뤘습니다. 이준혁이 관련 기사들을 번역해 보내줬습니다. 한국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더 일찍 왔어야 했다는 생각 때문에 미 의회 내에서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로비 세력이 예상치 못한 반박 자료 앞에서 움츠러들었습니다. 국방수권법 논의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화려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8년의 오류를 바로잡는 일은 기쁨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연구소를 나온 뒤 저는 독립연구자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이준혁 박사와의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린치핀을 넘어 피벗으로였습니다. 저는 그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에 대해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사고가 녹아든 기술이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을 석권한 이유는 가격만이 아니었습니다. 빠른 납기,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 운용 환경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능력. 이것은 한국인의 기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배우고 현장에서 해결하고 끝까지 완성하는 기질. 저는 그것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이준혁이 한 번은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6.25 전쟁 직후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67달러, 그리고 140억 달러. 그 숫자 사이에 있는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름 없이 일한 수백만 명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처음으로 진짜로 느꼈습니다. 라이언과는 이제 매주 통화합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하지 않던 통화를. 라이언은 한국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전우들 이야기, 훈련 이야기, 서울거리 이야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더 이상 화제를 돌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놀란 게 있어요. 한국 군인들이 자기 나라를 정말 좋아한다는 거요. 자부심이 아니라 애정이에요. 이 나라가 지나온 것들을 알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지니아의 봄 하늘이 맑았습니다. 버지니아 서재로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벽에 걸린 동아시아 지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브론슨 사령관이 보는 방식대로 강원도 동해안이 위를 향하도록 지도를 돌려 거니 한반도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방파제가 아니라 거점이었습니다.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지도 앞에 앉아 새벽 5시 루틴을 이어갔습니다. 브리핑 파일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읽히는 것이 달랐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데이터 뒤에 역사가 보였습니다. 전략 뒤에 의지가 보였습니다. 이준혁 박사와의 공동 연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달 공동 논문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주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재정립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초안을 검토하다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논문은 6년 전 제가 워싱턴 세미나에서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대로 들었더라면 6년이 절약됐겠죠. 이준혁이 웃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늦었지만 듣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가 새롭게 배운 것들을 정리하면 하루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배운 것 하나를 꼽는다면 이것입니다. 한국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강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데 세상이 얼마나 걸리든 한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달튼의 말을 떠올립니다. 브렉, 넌 지금 28년을 버리는 거야. 저는 그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대답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28년의 가치는 28년간 쌓아온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서울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28년의 경력도 수백 편의 보고서도 박사학위도 그 포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직접 가서 직접 보고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하는 것.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67달러에서 시작해서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이 된 나라.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고정된 항공모함이라는 평가를 받는 나라.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기 전부터 스스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을 떠나던 날 이준혁이 공항까지 배웅해줬습니다. 저는 출국장에 들어서기 전 이준혁에게 말했습니다. 6년을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또 오세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꼭 오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가 맨손으로 일궈낸 이 나라는 지금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서류가 아닌 두 눈으로, 두 발로, 그리고 가슴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브렉스톤웰입니다. 28년간 틀렸던 사람, 그리고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한 사람. 여러분의 나라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저 같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함께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지켜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신 것, 생각하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